네, 이전 시간에 우리 첨부 정보를 하면서 특히 등기원인 증명 정보를 하면서요. 또 관공서의 승낙, 허가, 동의 등이 필요하면은 그에 따른 공법적 규제를 통과했다라는 토지거래가서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요. 22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인감증명에 관한 내용을 할 텐데요. 그 전에 하나만 좀 확인하죠. 21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214페이지. 좀 까다로운 내용이긴 합니다만은요. 거기 동그라미 그 6번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동그라미 6번이 있죠. 자, 6번 보시면요. 자, 신청 대상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판결에 의한 등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 장 앞으로 가게 되면은 212페이지 이 제목이요. 판결에 의한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서 판결서를 가져오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거서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6번만 좀 보시면은요. 신청 대상의 등기에 제3자 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서면을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제3자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이게 제3자가 관공서가 아니라 일반 개인일 때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나 아니면은 임차권을 양도할 때 임대인의 동의서. 자, 이런 것들은 원래는 제공을 해야 되지만은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하는 과정에서요. 개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다 확인을 해서 승소, 패소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들고 올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다만 해가지고 있죠. 등기 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 자, 행정관청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행정관청 동그라미 치시고 이 제3자가 행정관청인 경우죠.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승낙 등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할 때는요. 만약에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록돼 있으면, 그러니까 판결서 나올 때 그 판결서에서 허가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요. 판결서에 들어와 있으면 그 판결서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해가지고 더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허가나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서에 허가를 받았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따로 그 토지거래가서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 주로 무엇이 나오냐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받아서 즉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는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올 텐데 그 판결서에 토지거래가 받았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있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그러니까 행정관청의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별도로 또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등기원인 증명정보로서 계약서나 판결서를 가지고 올 때 지금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했으니까 비록 판결서에 토지거래 허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았다는 것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따로 토지거래 가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맨 마지막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적인 것이 방금 했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따로 첨부를 해야 된다.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만 잠깐 설명을 했죠. 그래서 판결서 가져와도 제공을 해야 된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229페이지 보시면 인감증명이 있죠. 자, 인감증명 옆에 있죠. 방문 신청이 하나다. 자, 우리가 위에다가 전자신청 쓴 다음에 가입표 치시면 되죠. 그래,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공인인증정보가 대신하기 때문에 따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인감증명은 방문 신청에 있어서만 제공을 합니다. 방문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서를 종이에다가 작성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일정한 등기 신청서에는요.
그 신청인의 의사, 정말 신청하는 의사가 있었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문 신청만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모든 등기 신청에 다 방문 신청 같은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자, 인감을 제출해야 되는 경우를 해서요. 방가를 1번 보시면은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8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까지는 좀 기억하세요. 1번, 2번.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하고 싶다,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은 6번하고 7번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하기가 힘드니까 1번, 2번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여유가 있으면 6번, 7번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뭐냐면요. 보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다. 소유권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바로 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할 때요. 공동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청서에는 갑의 이름도 적고 을의 이름도 적고 방문 신청의 경우에 갑 도장도 찍고 을 도장도 찍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사람은 갑이잖아요. 갑. 그러면 이때 갑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로 팔려고 했느냐. 이 사람이 팔려는 의사가 있었을 때, 이전 등기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때 이 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사람은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권리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 갑의 의사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갑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요. 인감도장은요. 갑만 인감도장을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죠. 그러니까 보통 손해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합니다. 을은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등기 권리자도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것은 나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나는 내 도장 아니다. 난 신청한 적 없어. 이런 식으로 딴소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를 대비해서 증명하는 기능으로 해서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인감도장에 찍혀져 있으면 아무래도 을이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인감도장이 아니면요. 막도장 그냥 을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찍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을이 주장해버리면은 복잡한 싸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다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보는 등기 의무자 갑의 인감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밑에 기억 보시면요. 이런 게 있죠. 만약에 갑에서 을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인감도장이 필요한 사람은요. 등기 의무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 되면은 이제 소유권에 대한 등기 명의이 등기 의무자의 경우에 그자의 인감증명이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갑이 등기 의무자고 갑이 소유 명의인이죠. 그러니까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갑에게서 이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된 상태예요. 든 상태에서 이 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말소도 공동신청이에요. 자,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죠?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근데 을이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잖아요. 이미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이 등기를 말소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니까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는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A 앞으로 저당권이나 전세권 뭐 이런 걸 설정했다 해보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갑이 등기 의무자. 갑이 소유 명의인이네요. 그러면은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등기를요, 말소하려고 합니다. 돈을 다 변제한 다음에 A 등기 저당권을 말소해요. 저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A가 등기 의무자죠. 말소하니까. A는 소유 명의인이 아니네요. A의 인감증명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당권을 이전할 때요.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A가 저당권자인데 A가 B에게 이전을 합니다. 저당권을. 저당권 이전이니까 부기 등기를 하겠죠. 자,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 A에서 B로 이전되기 때문에 이때는 A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A와 B가 공동 신청하고요. A가 등기 의무자인데 A는 소유 명의인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A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먼저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등기 의무자가 소유 명의인이면은 그 사람의 인감증명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 예시가 기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억연에.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요. 자, 보죠.
가백에서 을 앞으로요. 가백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만. 자, 가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도 이제 공동 신청이에요.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갑. 갑은 소유 명의입니까? 소유 명의이죠. 그러니까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근데 가백에서 을 앞으로요.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이전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가 가등기가 되어 있어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의 가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말소도 공동 신청이에요. 말소할 때는 누가 등기 의무자겠어요? 을. 을은 소유 명의입니까? 소유 명의이 아니죠. 소유 명의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동그라미 1에 따르면은요, 이 사람은 인감증명이 필요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가 나와요. 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 자,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는 가등기 명의인도 인감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에 의해서 을도 인감증명이 필요해요. 갑의 인감, 갑에게서 을로 가등기 할 때는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은 그 동그라미 1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소유 명의인이 등기 문제니까. 가등기를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도 필요해요. 이것은 동그라미 2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번은 넘어가고 6번하고 7번을 보시는데요. 자, 6번은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여기다 기억하시면 돼요.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예요.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상속등기와 관련돼서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서요. 자식으로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요. 이제 상속인으로서 공동으로 소유해요. 상속인은 세밖에 없습니다. 3분의 1씩 이제 공유하고 있겠죠. 공유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요. 이제 이것을 이제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합니다. 자, 공유물을 분할하는데요. 이제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 이건 A가 갖고, 이거는 B가 갖고, 이거는 C가 갖겠다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공유물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 약정서, 공유물 분할 협의서, 이것이 바로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되겠죠. 이걸 들고 오는 거예요. 협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분할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분할하기로 했습니다. 한 다음에요. 맨 마지막에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배웠죠. 공유물 분할은요. 전원이 합의를 해야 돼요. 전원이 참여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참여해서 협의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A, B, C 세 사람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 협의서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 협의서는요. 그냥 A 도장, B 도장, C 도장 찍으면서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공유물 분할 협의서는요. 이 세 사람이 형제라는 거죠. 형제. 그러니까 형방 가면은 도장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동생방 가면 도장을 쉽게 구할 수 있죠. 형제들이니까 집을 그냥 바로 쉽게 집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A가 여기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 C가 형방 가가지고 형 도장을 찍어버릴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물이 이것이 상속재산이 아니면 인감이 필요 없지만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이 세 사람, 공유물 분할 협의하는 사람이 형제들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어서 쉽게 도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이 찍혀져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이 사람들이 협의한 거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인감 도장을 찍도록 하는 거예요. 인감은 본인이 직접 찍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인감증명서를 또 첨부를 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와서 발급을 신청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감도장을 찍도록 하고요.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만 1, 2번하고 상관없이요. 6번하고 7번 두 가지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공증을 받았을 때요. 공정증서일 때. 공증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인감을 안 찍어도 돼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요. 공정증서인 경우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 같은데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되지만은 지금 하게 될 6번과 7번은요. 공정증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따로 인감증명을 안 받아도 됩니다. 아무튼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원칙적으로 인감을 날인해야 된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그 다음에 7번은요.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 이때의 제3자는요. 우리가 뭐 매매 행위를 하면서요. 제3자가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매하는데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다만 관공서에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규제가 들어가면 규제가 통과됐다는 증명서. 만약에 뭐 미성년자면 법정대인의 동의서. 뭐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의 동의서. 이것은 그 등기 원인에 대하여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제3자의 동의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요. 이 매매 행위의 효력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효력 발생을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등기를 통해서 이제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은 조금 이제 제3자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3자는 이런 거예요. 한 장을 넘기시면요. 반가로 5번, 가운데쯤에 반가로 5번 보시면은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이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효력 요건, 뭐 관공서의 허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제 안가로 5번이 나오니까요. 한꺼번에 같이 하죠. 만약에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요. 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이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면은 손해보는 제3자의 승낙은 필요 없고 다만 이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면 토지거래 허가서를 가져오면 돼요. 관공서의 허가서 이런 거 가져오면 됩니다. 그런데 양가로 5번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양가로 5번 옆에. 우리 뒤에서 할 텐데요. 권리의 변경 등기라든지 또는 말소 등기라든지 또 말소 회복 등기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말소 회복 등기. 이런 등기를 하다 보면은요. 이 등기를 통해서요. 손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제3자. 손해보는 제3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손해보는 제3자를 우리는 이해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이렇게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돼요. 예를 들면요, 뒤에 사는 내용이니까 잠깐 두 가지만 좀 보죠. 말소 등기만 보죠.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이것만 적어 놓으시고요. 말소 등기를 보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요.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전세금이 한 5억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갑과 A가 이제 공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동에 의해서.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5억짜리 전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전세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B은행은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죠. 전세권이 5억이니까 3억 정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B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등기라는 게 아니죠. 이 전세권,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등기로 해요. 주등기로 해버리면 이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전세권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A와 B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기간이 만료돼가지고요. 갑이 A한테 5억을 변제를 합니다. 5억을 변제하게 되면 전세기간 만료되고 전세금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 등기는 이제 말소가 되겠죠. 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제 말소가 되겠죠. 갑과 A 신청해서 말소하게 되면요. 이 전세권 저당권은요.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에요. 근데 전세권이 말소돼 버리니까 즉 부기등기로 되어 있는 이 등기가 주등기가 소멸해 버리면요. 말소돼 버리면 부기등기는요. 자동적으로 말소돼요. 따라서 이것은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요. 등기권이 직권으로 다 말소합니다. 주등기가 없는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때요. 이 A의 전세권의 말소는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을 했어요. 무슨 말소를 하는데 공법상의 허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등기 원인에 있어서 제3자 공법상 규제는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등기를 통해서요. 나는 3억 받지도 않았는데 나는 신청도 안 했는데 이게 말소되니까 따라서 B가 말소돼 버리니까 B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런 사람이요. 이 등기 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해관계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공동으로 신청하면 끝나는데 이 등기에 있어서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의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승낙서. 그러면은 B가 이제 3억을 받았으면 승낙서를 써줄 것이고 3억을 안 받으면 승낙서는 안 써주겠죠. 그래서 갑이 만약에 A한테 5억을 다 지급하면은 A가 B한테 3억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B의 승낙서를 받아와서 공동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A가 B한테 돈 안 갚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5억을 변제를 할 때 A한테 5억을 다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B한테 먼저 3억을 변제해서요. 승낙서를 받고 그러니까 A 대신 변제를 하는 거죠. 승낙서를 받고 나머지 2억 원을 A한테 지급하면서요. 그러면서 공동신청에서 말소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한데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죠. 그러면은 둘이서 공동신청할 때 B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는데 B가 정말로 승낙했는지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승낙서 위조해가지고 제출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승낙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승낙서는 정말로 B가 승낙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B의 인감도장을 찍도록 해요. B의 승낙서에는. 자, 그래서 거기 보죠. 양가로 5번을 먼저 보죠. 자, 권리의 변경 등기. 변경 등기도 이제 나중에 나와요. 뒤에서 합니다. 이렇게 권리의 변경 등기 같은 걸 할 때요. 이럴 때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는 이런 사람의 승낙서를 가져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권리의 변경 등기만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2번 보시면은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 동그라미,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 다루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때로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은 그 사람의 또 승낙서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습니까?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에는 한 장 앞으로 오면은 동그라미 7번이 있죠. 이렇게 등기 신청서의 제3자의 동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서는 그 승낙하는 자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승낙서가 공증을 받게 되면은 변호사 법무사가 공증을 해주죠. 네, 공증을 받은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니까 6번과 7번은 공정증서이면은 인감증명의 제공이 면제되지만은 1번과 2번은 공정증서라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은 반드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 제공되는 경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6번하고 7번까지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감증명 첨부하는 경우를 보았고요. 자, 방가로 2번 보시면 이것은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인감증명은 누구 것을 제출하느냐라는 것인데요. 먼저 동그라미 2번을 보죠. 동그라미 2번을. 만약에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 할 때는 갑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3살 먹은 애예요. 3살 먹은 애면은요. 얘가 이전 등기 신청을 못 하겠죠. 누가 대신 가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겠죠. 그러니까 3살 먹은 애도 뭐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를 하게 되면요. 보존 등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등기 신청은 다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등기부자를 대신하는 법정 대리인 이제 A가 갑을 대신해서 을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면 인감증명은요. 갑의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A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3살 먹은 애의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정말로 대리에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법정 대리인 의사를 확인해야 되겠죠. 3살이 너무 많은가요? 1살이라고 해도 되겠죠. 1살 먹은 애가 무슨 의사가 있고 뭐 인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등장하게 되면요. 다 법정 대리인의 인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감을. 만약에 임의 대리면 어떨까요? 임의 대리. 법무사예요.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 하는데 법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법무사가 이제 대리에서 이전 등기 합니다. 그럼 법무사 인감증명을 가져와야 되겠어요? 갑의 인감증명을 가져와야 될까요? 이때는 갑의 것이 필요하겠죠. 법무사 인감증명이 왜 필요하겠어요? 갑의 의사가 중요한 거죠. 갑의 의사가.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법정 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2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의 세 번째 줄 보시면요.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같은 경우는 누구의 인감증명이 필요할까요?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법인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의 의사가 바로 법인의 의사가 됩니다.
따랐을 때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대표자가 정말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 그래서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의 표현하는 방법이 또 관리인이 대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자, 관리인 다 합쳐서 그냥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감증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보시면요. 자, 3번 보시면 유효기간 및 용도 해가지고요. 우리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첨부 서류는요.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요. 최근의 것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최근의 것이라고 해서요. 보통 3개월 이내의 것을 제공하도록 해요. 인감도장 변경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서 최근의 것,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와야 되고. 주민등록등본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3개월 이내의 것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요. 3개월 이내의 것. 우리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서류들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을 제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책에 넣는데요. 나중에 예전에 기출됐던 것 중에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반드시 또 3개월 전 것을 제출해야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가져오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이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3개월 전에 받았던 6개월 전에 받았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매매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전 이내의 것을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6개월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다는 증명서면 충분하기 때문에 2년 전 걸 가져와도 되고 3년 전 걸 가져와도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하죠. 토지거래 허가를 한번 받았으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래전 걸 가져도 상관없어요. 다만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토지거래 허가서를 가져오게 되면요.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등기소에서요. 최근의 것을 다시 가져오세요 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관공서 가서 다시 똑같은 내용을 받으면 되는 거죠. 마치 토지거래 허가서는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졸업장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졸업장이 너무 오래된 졸업장이면요. 확인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졸업증명서를 가져오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최근의 걸 떼가지고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만 3개월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3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용도는요. 밑에 용도 보시면은요. 인감증명서라는 것이 그 용도가 있어요. 다 증여용이냐 매도용이냐 이렇게 용도가 있는데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야 돼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요. 여기 매수인 누군가 이런 것까지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기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요.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좀 더 복잡해요. 기재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요. 그 용도와 상관없는 인감증명서를 가져와도 돼요. 의사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매매 아니면은 매도용 인감증명. 그러니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용도와 다른 인감증명서를 가져와도 돼요. 그러나 매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용일 경우에는 반드시 용도를 기재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옆에다 써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매매가 아니라면은 그 용도와 상관없이 용도와 다른 인감증명을 제공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다만해서 증여나 교환 이건 매매 아니잖아요. 자,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요. 매도용 인감증명을 가져가도 되고 아무 인감증명을 가져가도 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 하나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이제 인감증명에 관한 내용을 했어요. 인감증명은 과거에는 나왔는데 요새는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잘 안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했던 내용, 그러니까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은 넘어가시고 설명한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내용들을 보죠. 첨부 서면은 이게 또 다가 아니죠. 넘기시면은요, 양가로사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제 증명하는 정보. 바로 이거죠. 자, 신청인을 기록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하게 되는데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 주소 증명 정보, 즉 주민등록 등본을 가져가는 것이죠. 주민등록 등본.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그냥 주민등록 등본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요. 가백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할 때하고, 자, 가백에서요. 자, 보죠. A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해보죠. 자,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A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5억 해가지고. 그럼 누구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갑은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A만 새로 기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A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할 때 A의 주민등록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이미 기록되는 사람이 있고 A만 새로 기록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새롭게 기입되는 등기 권리자 A의 주민등록 등본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지 저당권 설정할 때는 갑의 주민등록 등본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외가 있어요. 자, 밑에 보죠. 먼저 책을 통해서요. 새로 등기 명의되는 경우에 등기, 즉 기입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새로 등기부에 기입되는 그 등기 권리자 동그라미 치면 돼요.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 등본이죠. 주소 증명 정보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등기 의무자 갑의 것은 가져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도 다만 해가지고 있죠. 다만.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치고요. 그럼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을만 새로 기입하기 때문에 을의 주민등록 등본만 가져오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중요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돼버리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들은 다 무효가 돼버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등기다 보니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그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뭐 등기필 정보 가져와라, 인감증명 가져와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또 갑의 주민등록 등본도 또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만 등기 권리자 외에 또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가져오라고 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외에 등기 의무자의 주민등록 등본도 함께 제공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은 등기 권리자 것만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밑에는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인데요. 예전에 이것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쩌다 나온 것이니까 안 보셔도 돼요. 보통 우리가 자연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민등록 등본에 의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이제 증명이 될 텐데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등본이 없어요. 그러면 얘들은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외국인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만이 등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어디서 발급을 하느냐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기는 내국인 우리 국민들은 없죠. 없고 다 외국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인데 이게 한번 나왔다고 해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다 생각하시고요. 제껴버리세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요. 어떠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앞에서 했죠. 등기상 손해보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 자리에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6번, 7번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등기를요, 이제 법인이 신청한다든지, 법인이 등기 명의될 때는 그 대표자가 와서 신청할 것이고, 또 등기 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신청하게 되면은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와서 신청할 텐데, 그러면 이때는 그 사람들은 내가 대표자가 맞다, 대리인이 맞다라는 그 자격 증명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위임장이라는 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요. 그러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우리 책에는요. 요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 계약에서 또 나올 거예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거래 가액을 적기 때문에 그 신고 필준도 첨부하는데 우리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서 그때 또 반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이제 마지막이죠.
자, 부동산 표시를 신청서에 기록했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장을 첨부한다고 하죠. 대장. 그러면 대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요. 이거는 여기는 없지만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인데 대장은요. 모든 등기할 때 다 대장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네 가지만 가져갑니다. 이 대장은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표제부를 기록할 때요. 표제부.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죠.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할 때만 가져가요. 그러면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요. 소유권 보존 등기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갑구에. 그럼 표제부를 뭘 보고 적겠습니까? D장을 보고 적어야 되니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는 D장을 들고 갑니다. 그 다음에요. 표제부도 변경이 될 수 있죠.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부터 먼저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그 대장 들고 가서 지목 변경을 증명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 즉,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요. 지목이 변경됐다든지 면적이 변경됐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대장이 바뀌지 않으면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제부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표제부하는 등기니까 대장을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요. 부동산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요. 우리가 등기 종료 시간에 잠깐 했죠. 이럴 때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은 멸실 등기를 하고 등기부를 폐쇄한다고 했죠. 멸실 등기도 표제부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다가 되어서 부동산이 전부 다 소멸했다. 전부 다 바다가 됐다. 그러면은 먼저 대장에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를 하고 그 대장을 들고 가서 멸실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표제부하는 등기는 이 세 가지가 이제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니까 이때 대장을 들고 와요. 그런데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대장을 들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정말로 이 물건 이전하는 거 맞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사자가 계약한 내용하고 다르게 만약에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돼버리면, 즉 갑과 을 사이에는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표시 잘못해가지고요 Y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가 돼버리면은 Y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자, 이것은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D장을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는 D장을 들고 가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 D장 들고 간다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되고 이때만 D장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할 때는 D장을 들고 갈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또요. 지적 공부를 또 들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양가로 굽어 보시면 도면을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도면. 도면을 들고 가는 것은요. 옆에다가 쓰십시오. 부동산 그냥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만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의 일부. 자, 부동산의 일부니까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가 되겠죠. 토지나 건물의 일부. 자,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어떤 게 성립하죠? 용의권이죠. 용의권. 일부에 대한 용의권. 자, 우리가 용의권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죠. 소유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만 매매하는 거 안 되고요.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일부에 대해서는 경매도 안 되고요. 경매가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도 안 되겠죠. 결국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되는 것은 오로지 용의권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아가서 이제 임차권. 임차권도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니까 용의권이죠. 이것만 이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해요.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할 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뭐 A한테 전세권, 뭐 지상권일 수도 있고요.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한 필지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요. 도면 같은 거 가져갈 필요 없어요. 이건 전세권 설정이기 때문에 D장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해요. 일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부에 대해서 전세를 설정할 때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것을요 여기다 등기부에 기록을 합니다. 일부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몇 메타 위에서부터 몇 메타 이렇게 적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위에서 몇 메타, 옆으로 몇 메타 이렇게만 적어가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요. 정확한 위치, 그 일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도면도 첨부하도록 합니다. 도면.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그러니까 전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할 때는 도면을 들고 갈 필요 없고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할 때는 도면을 들고 가요. 자, 그러면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할 때요. 대장을 들고 가느냐, 대장 들어갈 필요 있느냐. 자, 이 토지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100번지로서 지목은 대인 토지예요. 면적은 330제곱미터고. 근데 그중에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일부에 대한 전세권 하는데 어떻습니까? 표제부가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표제부는 그대로죠. 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그대로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제부가 변경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표제부를 기록하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표제부는 변경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용의권 등기를 할 때요. 대장은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대장은 들고 갈 필요가 없고 이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보여주기 위해서 도면만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의권 설정할 때는 대장을 첨부해서 가야 된다. 대장이 아니라 도면을 첨부하는 거예요. 도면. 대장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만 도면이 필요해요. 자, 이것은 밑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부에 대한 용의권은 도면을 가져가지 대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뭐 일부만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이제 첨부 서류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등기는 복잡할수록 첨부 서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는 넘기시면 규약이나 공정증서인데 이거는 구분건물, 앞에 구분건물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자, 구분건물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여기 규약이 있죠, 규약이. 규약을 들고 가라는 것인데요. 규약이,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되고요. 11번 기타도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우리가 신청서와 연결시켜가지고 증명하는 정보로서 또 첨부 정보를 봤어요. 첨부 정보는 일단 신청 정보를 먼저 기억한 다음에 신청 정보 대응해서 이제 첨부 정보를 기억하시면 되고, 다만 등기의 내용이 뭐 관공서에 뭐 허가 등과 같이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공법상 규제를 통과했다는 증명서. 뭐 일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한다. 그럼 뭐 도면.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등기 같은 경우에 또 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이제 3자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의 승낙서. 이렇게 등기가 복잡해지면은 거기 또 등기가 증명하는 정보로서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더 추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등기 신청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즉,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누가 신청하느냐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신청할 때 신청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다. 왜 신청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정보, 첨부 정보들을 첨부해야 된다. 전자 신청이든 방문 신청이든 첨부를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전자 신청인 경우에는 때는 공인인증 정보 또는 뭐 사용자 등록 정보가 또 송신이 되고,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때로는 또 인감증명이 또 첨부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신청정보, 첨부정보. 자, 그러면은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가지고요. 자, 우리가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에게서 을로의 이전 등기를요, 공동으로 신청했다고 보죠.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가지고요. 만약에 방문 신청을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모두 이제 방문해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했어요. 제출하게 되면은 신청 절차는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 절차를 배웠고요. 그러면은 신청이 다 끝나게 되면요, 이제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4절 234페이지 보시면은 등기 실행 절차가 나옵니다. 실행 절차 중에서요, 간단한 내용들을 잠깐만 정리해보죠. 그림을 통해서요. 자,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요, 일단 방문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그 1층에 그 전산 직원들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요, 신청서를 보면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해가지고 저장을 다 해요. 저장을. 전자 신청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이 다 끝나게 되면요, 접수했다라고 봅니다. 접수가 된 거예요. 이때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하면은요, 신청서 제출하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 다 저장돼가지고 접수까지 끝나는 걸 보고요, 접수증까지 이제 받아서 오는 거예요. 신청서만 내고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접수증 받아서 와요. 저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접수가 되면은요, 이제 저장이 다 돼서 접수가 되면은 등기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등기관이 이제 심사를 해요. 자, 심사를 할 때는요, 서류 심사만 해요. 그래서 신청서에 있는 내용하고 첨부 서면이 일치하는지,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서류 심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심사는 하지 않고요, 서류 심사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형식적 심사라고 해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은 등기에 기록하고 신청서가 첨부 서면만 보는 것이지, 매매가 정말로 유효하냐 무효하냐 이런 것까지 심사를 하진 않아요. 이런 실질 심사는. 매매가 정말 유효하냐 무효냐가 다툼이 생기면요,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법원은 아니겠죠. 법관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이 무효까지 판단하지는 못하고요.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서류 심사만. 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이런 게 빠진 내용이 있어요.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을의 주민등록등본뿐만 아니라 갑의 주민등록등본도 가져와야 되는데 갑의 주민등록등본을 안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요, 이 사람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하나 빠졌네요 라고 해서 보완하여 정정하라는 보정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보정을. 그럼 다음 날까지요, 가져와야 돼요. 다음 날까지 가져오면은 등기를 실행하는데, 다음 날을 기다려도 만약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요, 실행을 거부하는 이제 각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정을, 등기관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정을 반드시 명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인데 토지거래 허가서가 안 왔어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이요, 뭐 하루 만에 당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루 지나봤자 보정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보정을 명하지 않고 바로 그냥 각하, 실행을 거부하는, 각하 그러면 빠꾸를 시키는 거예요. 빠꾸. 그래서 각하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정이 가능하다 싶으면은 이제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을 명하면은 그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완벽한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보정을 명할 필요 없이 바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실행합니다. 이 등기를 실행한다는 것은요,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할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실행이라고 해요. 기록하는 걸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 실행이에요. 자, 그런데 보정을 명했는데 보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보정도 할 수 없는 등기 신청 자체가 잘못된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실행을 거부하게 됩니다. 실행을 거부하는 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신청을 빠꾸시켜요.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를 합니다. 각하. 자, 만약에 각하가 되면 그걸로 이제 절차는 끝나버리는 것이고요. 이제 실행을 통해서 이제 만약 기록을 하게 되면요. 자,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기록이 이제 다 끝나요. 기록이 다 끝나게 되면요, 이제 누가 이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돼요. 공무원의 행위들은 모두 누가 했다는 조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등기관이 여러 명이 있겠죠. 여러 명이 있으면 각자 자기 앞에요, 컴퓨터들이 있어요. 이 컴퓨터들은요, 다 보안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이 컴퓨터는 A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컴퓨터는 B만 사용할 수 있어요. B가 여기 와가지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 보안이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요, 보안 그 4장이 돼 있어요. 이거는 A 컴퓨터다, 이건 B 컴퓨터다, 이건 C 컴퓨터다 해가지고 4장이 돼 있습니다. 식별 번호들이 부여되어 있어요. 공무원 앞에 컴퓨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전국의 공무원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 컴퓨터마다요, 식별 번호들이 다 붙여져 있어요. 4장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관이요, 등기 실행을 모두 끝난 다음에 이제 다 전산 등기니까요,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그 식별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식별 번호가 부여가 되면은 이 등기를 누가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때 비로소 등기가 완료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식별 번호를 등기관들이 외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식별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A라는 사람이 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요, 완료는 됐는데 식별 번호가 부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누가 등기를 했는 조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등기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가 완료가 되면은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등기가 완료된 때부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등기가 완료되면 이렇게 되겠죠. 갑에게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전 등기가. 신청할 당시엔 어떻습니까? 갑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되면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예요. 자, 등기가 완료될 때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들어왔을 때 내가 먼저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신청한 사람을 먼저 완료해버리면 그 사람이 순위가 앞서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등기관들이 등기의 순위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등기가 완료되면 완료된 때로부터 등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접수가 바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지 완료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등기 기록에는요. 등기 완료일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짜를 적었죠? 접수일자를 적었죠. 접수일자. 근데 같은 날 접수가 됐어요. 같은 날 접수가 되면은 누가 빠르겠어요? 접수번호가 빠른 사람이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접수번호도 기록을 했어요. 접수번호. 그러니까 다른 구 상호 간의 우열도 접수번호에 따르고요. 같은 구라고 하더라도요. 같은 날 접수가 되면은 접수번호 빠른 사람이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접수번호 순서대로 이제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신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청할 사람을 우선해 주기 위해서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을요. 이 사람 접수를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부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한 사람만 먼저 접수해버리면 이러면 등기관이 또 마음대로 등기 순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요. 접수는 절대 거부가 안 돼요. 바로 접수는 다 해야 돼요. 접수는 하고요. 등기 신청에 잘못이 있으면요. 심사를 통해서 각하라는 것이지 처음부터 접수를 거부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등기의 이제 실행 절차예요. 절차.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됐으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완료 후의 절차가 있는데요. 맞아. 완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을이 새로운 권리자가 됐잖아요. 새로운 권리자에게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권리증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신청을 할 때는요, 갑이 소유자였기 때문에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 즉 등기표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신청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권리자 을이 이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을에게 새로운 권리증, 즉 등기표 정보를 을에게 등기표 정보, 새로운 권리자죠.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서 을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새로운 권리자 을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만약 갑과 을이 공동을 신청했으면은 을뿐만 아니라 갑에게도요. 그 신청인에게 공동 신청이었으면은 모든 신청인에게요. 당신들이 신청한 대로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또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을은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주면 됩니다. 한꺼번에 통지해주고요. 갑에 대해서는 따로 어떻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등기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는 등기 완료 통지도 하게 돼요. 그럼 이 등기 완료 통지는요, 신청인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또 모두 바꿔야 돼요. 등기 기록 바뀌었으면은 지적공부의 소유자 정리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에게서로.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하고요. 또 세금도 걷어야 되겠죠. 세무서장에도 통지하고요. 이 등기와 관련된 모든 자들에게 자,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통지까지 끝나면은 모든 절차가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요 내용들을 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의 테마가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요. 신청을 했는데 아직 완료되기 전이에요. 완료되기 전이라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신청을요. 철회할 수 있어요. 이걸 취하라고 합니다. 자기 신청을 철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완료되기 전에. 철회할 수 있겠죠. 신청한 다음에 그건 냅두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철회할 수가 있는데 취하를 할 수 있다. 취하는요. 완료되기 전까지만 취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하는 이제 철회하는 것인데 우리가 철회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해요. 등기가 완료가 돼버리면 효력을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완료되기 전에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철회로서 이제 취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완료 전만 가능합니다. 완료된 취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을 크게 이제 실행 절차를 크게 이제 한편 살펴봤고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각하예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각하입니다. 그래서 각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들을요, 다시 한번 책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